안녕하세요. 법법인 DLG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2강이 이제 시작인데요. 2강에서는 리갈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법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갈 리스크, 법적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회사의 존속이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잠재적인 손실 또는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위험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법적인 위험성이 왜 문제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 이게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는 회사나 임직원이 이로 인해서 이제 민사상 책임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소멸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리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뭐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어떻게 법을 다 지켜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법적인 이슈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다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합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이 말이 100%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변호사 지금 이제 25년 차입니다. 기업을 자문했던 변호사다 보니까 25년간 정말 수많은 회사들의 법률 자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회사를 직접 얘기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ABC로 이제 그렇게 약칭을 했는데요. 그래서 A 회사의 대표님은 지금도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좋은 기술 기업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연구소의 소장님과 소장과 이제 그 직원들 꽤 많은 한 7, 8명이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이제 회사의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이제 경쟁사를 차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 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이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이제 민사 또는 형사 뭐 이렇게 이제 걸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패소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뒤에 5강에서 아마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영업비밀에 대한 요건이 예전에는 좀 엄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패소를 하셨는데요. 이 대표님은 결국은 이제 회사를 이제 폐업을 했고 이제 이 대표님이 큰 병을 얻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A 대표님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실제로 이제 나갔던 회사는 되게 잘 됐습니다. 이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관리 시스템을 조금만 더 갖췄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패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요건만 조금만 갖췄더라면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B회사 대표님입니다. 미국에서 사실은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 창업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족도 미국에 두고 그냥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잘 됐어요. 이제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기술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면서 나는 기술을 좀 하고 회사 운영을 좀 맡아줄 동업자를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COO죠. 이제 동업자를 구해서 이제 업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업자하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업자가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회사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일부 투자사들은 이제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회사 대표님에다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님이 혼자 남는 상황까지 갔어요. 회사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직원들도 채용하면서 재기를 시도했지만 사실은 재기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뭐 저랑 이제 뭐 연배도 좀 비슷하고 또 이제 미국에 가족들도 있고 가끔씩 이제 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거 동업자하고의 계약 관계를 조금 더 잘 썼으면 어땠을까? 이 동업자를 뭐 종업자야 우리가 뭐 이분이 어떤지 100% 우리가 알고 같이 동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업 계약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걸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투자자하고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셨더라면 이 투자 계약 위반에 따른 그런 이제 분쟁도 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C 회사입니다. C 대표. C 대표도 이제 스타트업이었어요. 뭐 나름대로 이제 좋은 커리어를 밟아 오신 분이고 또 그 분야에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한 명이 문제였던 거예요.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친구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고한 이후에 이제 이 친구가 뭐 고발도 하고 노동청에 제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대표가 너무나 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마다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일수록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 분쟁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막상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 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그 시기에 이제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직원과의 관계, 고용 관계라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근로 관계에서의 법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를 조금 알았더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해고라는 절차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근로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할 때도 우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D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블록체인 영역에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분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마트하셨고 내용 비즈니스 내용을 봤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연락이 안 된다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이분이 지금 현재 구속이 돼가지고 구치소에 있는데 한번 접견을 좀 가질 수 있겠냐 뭐 그런 연락이 와서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금융 분야는 사실 규제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사기성 있는 그런 거래에 또 연루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고 사업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 회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함께 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그 시간으로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그런 거죠. 이거 좀 바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요것만 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리걸 리스크라는 게 질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겪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대표님들한테 뭐 그냥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 거치지 않고 가는 곳은 한 곳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좋은 이제 경험을 한다. 아니면 좋은 교육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왜 그러면 어떤 회사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렵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잘 넘어가고 어떤 회사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회사가 망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과연 회사가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 하는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봤을 때 뭐 병에 걸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 뭐 폐렴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폐렴이 걸렸을 때 이것을 스스로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결국은 이 폐렴에서 계속 합병증이 생겨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회사를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어느 회사든 찾아보면 리갈 리스크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리스크의 정도, 크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리갈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왜 생기냐? 예를 들어서 법 그냥 다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쉽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잖아요. 아이 뭐 건강해지려면은 뭐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되지. 물론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되고 가끔씩 이제 뭐 탄산음료도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비슷합니다. 국가라는 체제는 사실은 법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에 다양한 이제 사회 구조나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회사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회사라는 것은 사람처럼 자연 발성적이지 않아요. 법에 의해서 법인격, 새로운 인격으로서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 체제 또는 사회 구조나 제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제도들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회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주주고 있고요. 또 임직원이 있고요. 또 계약을 하는 뭐 협력사, 거래처가 있고요. 또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법적인 이슈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갈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 회사의 대표가 나 앞으로 법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적 결단이 있다 그래서 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재정이 어려워지면 평소에는 없던 이슈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요. 갑자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뭐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다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직원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법적인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비슷해요. 뭐 갑자기 이제 뭔가 질병에 걸렸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뭐 면역력이 저하돼서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괜찮았는데 누구로부터 내가 감염이 돼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나는 제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뭐 차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로 이제 질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회사도 이런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해서 거적인 법적인 리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단지 내가 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스크를 우리가 그럼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리스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그리고 인지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리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부터는 이런 내부 통제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제 경험으로는 총수가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그 전에 뭐 준법 지원실 다 있었겠지만 총수가 구속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예컨대 법원 출신, 뭐 검찰 출신,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또 모셔서 이렇게 이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필요성을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 사람도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뭐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파야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나 장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반드시 건강하고 반드시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겠죠. 리갈 리스크도 비슷합니다. 리갈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래서 이 회사 법적인 이슈 없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들을 잘 관리할 때 이 회사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초기에는 사람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면 점점 회사가 커지면 사람이 아닌 시스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와 투자자는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리갈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갈 리스크는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갈 리스크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것을 준수하고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 감수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대개는 이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갈 리스크를 관리할 만한 인력이나 절차도 부족하고 이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알지만 우리가 이 리스크를 용인, 감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내가 인지하고 이 위험성을 내가 테이크하겠다, 감수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몰라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뭐 검찰, 경찰에 가서 한번 수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당국에 가서 조사를 한번 받고 나면 인식이 싹 달라집니다. 앞으로 나 절대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 안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분 중에서는 뭐 이제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다가 나는 이제 금감원을 상대하는 일은 난 절대 안 한다. 해서 이제 아예 이제 사업에서 그 영역을 떼버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제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한다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는 뭐 그 정도는 뭐 스타트업인데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언제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고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이거는 리갈 리스크의 내용이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어떤지를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갈 리스크에 대한 톨러런스, 제가 영어를 쓰긴 했는데요. 뭔가 이제 내가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이제 레벨이죠. 이런 거에 대한 톨러런스가 더 크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내용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기업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이슈나 파악을 위한 인력이나 절차도 많고요. 리스크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타트업보다 시장 진입은 늦겠죠.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한창 이제 클 때 대기업의 블록체인 방향에 대한 자문을 컨설팅 회사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광범위하게 이제 블록체인 영역의 다양한 사업 가능성, 규제 뭐 해서 이제 한두 달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 블록체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나고 나 보면 아유 그게 오히려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 진입이 늦더라도 우리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조직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규제 산업인 경우 내가 하는 서비스가 금융과 관련된다. 뭐 헬스케어와 관련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법적 문제가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 이런 리갈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하죠. 벤처 캐피탈은 모험 자본입니다. 뭔가 모험을 감행하는 자본이죠. 그러면 나는 내가 투자할 회사가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리스크를 어느 레벨까지 내가 감수하고 투자할 거냐 하는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갈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지한다는 거는 이제 리스크의 요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산업 분야에 따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무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거죠. 제가 대표님들께 꼭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제발 도장 찍을 때 내가 무슨 서류에 도장 찍는지만 제대로 좀 알고 찍으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여기다 J사, S사 사실은 이제 강의 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얘기해도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냥 대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J사 대표님은 이제 아주 보수적이세요. 둘 다 아주 큰 회사입니다. 경쟁사고요. 아주 보수적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법적인 이슈가 없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S사는 뭔가 보스 기질이 있어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안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사실은 경쟁사고 S사가 훨씬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S사가 법적인 분쟁에 좀 휘말려 있고 J사가 현재는 업계에서 훨씬 더 매출 규모가 큽니다. 이게 뭐 꼭 이제 이런 법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표의 대처가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내가 알고 있냐 아니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기회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어떤 분들은 항상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급적인 분쟁을 가지 않고 이제 원만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절차로 가는 분들은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말 몇 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가서 1년, 2년 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제 협상을 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문제에 맞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갈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크게 인하우스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하기도 하고 아웃사이드 카운슬 밖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창업자가 직접 이 문제를 관리하다가 조금 더 커지면 보통 COO, 회사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회사가 더 커지면 이제 변호사를 채용하게 되고 더 커지면 이제 법무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투자자라고 하시면 회사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회사의 법무 이슈는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물어보면 이제 뭐 창업자나 임원분들이 답변을 하시겠죠. 그 답변이 명쾌하다면 이 회사는 이제 리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명쾌하지 않고 그 뭐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이제 관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아웃사이드 카운슬, 저희 같은 이제 로펌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산업 또 그 이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냐. 그냥 뭐 다 아는 변호사라 그래서 그 아는 변호사가 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폐가 안 좋다. 근데 이제 폐가 아닌 정형외과 의사를 알고 있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카운슬을 쓰실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리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스타트업 CEO는 어땠고 또 잘 관리 못하는 CEO는 어땠는지 그 유형을 구분해보고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걸 리스크를 잘 관리했던 스타트업의 CEO는 기본은 알고 가겠다. 내가 뭐 법적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면 투자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내가 직접 이해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 이슈가 있다면 왜 규제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은 알고 가겠다라고 하는 CEO들이 저는 리스크를 잘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많다. 그리고 내가 뭔가 중요한 이슈들을 끝까지 챙긴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회사를 안정되게 운영을 해요. 질문이 많다는 거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그냥 남한테 대충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직접 챙겨야지 하고 끝까지 챙기는 CEO들이 결국은 그 리스크들을 잘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CEO가 관리를 잘합니다. 회사에 이 계약을 체결하면 또 이제 이 이슈가 생기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 나는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슈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아는 CEO.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법률 전문가, 뭐 회계 전문가, 아니 뭐 컨설팅 뭐 이렇게 해서 주위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두고 계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쭤볼 수 있는 이런 CEO들은 제가 볼 때 리걸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회사가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CEO는 어땠냐? 이 이슈들을 자꾸만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내가 누구 만나서 해결해 볼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기준, 감정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냥 합의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나 그 친구 다시는 보기 싫지.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그냥 소송으로 가자. 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걸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관행이다. 이거 회사 뭐 요즘 뭐 저희 다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리고 담당자한테 이제 뭐 법적인 이슈들을 맡깁니다. 문제는 그 담당자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정작 본인이 챙기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리걸 리스크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뭐 CEO 분이 들으신다고 창업자 분이 들으신다고 하면 나는 두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투자할 회사의 대표가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2강은 리걸 리스크 매니지먼트, 법적인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3강, 다음 3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인 리스크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툴로 법률 실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법률 실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